하민아, 아버지가 누구냐? 3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게 단순한 사고나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아버지, 저는 너무 약했어요. 약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소장 강진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세워져 있었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단단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진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군복을 정갈하게 입었어요. 진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하게 밥 한 공기와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점이면 충분했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 사람 분의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식사를 마치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을 엿볼 수 있었죠. 식탁 한편에는 아내와 어린 하민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진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다짐했습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진호는 한 번도 권위를 남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렸어요. 부하들 사이에서 진호는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동시에 가장 공정한 지휘관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는 계급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고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든 엄하게 질책했지만 공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인정해 주었어요. 특히 외아들 하민이 군에 입대할 때 그의 철학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민이 입대를 앞두고 있던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20살이 된 하민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일반 병사로 가야 하나요? 간부로 가면 안 되나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진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민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군대에서든 사회에서든 내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더 쉽게. 하민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진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뿐이야. 나머지는 모두 내 몫이다. 모든 걸 내 힘으로 버텨봐라. 그래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진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그날 밤 진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자문했어요. 혹시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보호받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맞서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하민이 입대한 후 진호는 의도적으로 아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고 면회도 가지 않았어요. 동료 장교들이 아들이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알아보자고 제안해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대한민국의 일개 병사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는 아들이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거든요.
진호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어요. 특히 뉴스에서 군 관련 사고 소식이 나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요? 하민이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호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어요. 가끔은 부대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펜을 멈추곤 했습니다. 과연 하민이 잘 적응하고 있을까,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 곧 하민의 저녁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코앞에 와 있었어요. 진호는 저녁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할지, 그리고 이 2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더 듬직해졌을 것이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호는 저녁식 당일 입을 양복을 꺼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이제 군복을 벗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전남 광양의 한 육군 부대. 가을 햇살이 운동장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녁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진호는 새벽 5시에 서울을 출발해 3시간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어요. 부대 정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진호는 일부러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 평소 군복 차림과는 달리 마치 평범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만큼은 투스타 소장이 아닌 그저 아들을 보러 온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있고 싶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접수를 마치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맨 뒷자리 구석진 곳을 선택했어요. 너무 앞자리에 앉으면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진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고 있었고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아들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저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전역하는 용사들을 위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줄을 맞춰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찾았어요. 1명, 2명, 3명.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놓쳤나 싶어 다시 천천히 살펴봤죠. 그때였습니다. 대열 중간쯤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하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본 아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왼쪽 눈가엔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도 다친 듯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오른쪽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진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2년 동안 상상했던 건장하고 늠름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상처투성이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는 아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민은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하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 연달아 스쳐 지나갔어요. 하민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아버지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았다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을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장인 임태식 중령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임 중령은 말쑥한 외모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전역하는 용사들은 모두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특히 강하민 병장은 임 중령이 하민의 이름을 부르자 진호는 더욱 집중했어요. 강하민 병장은 재임 기간 중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히 후임들을 잘 돌보고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진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임중령의 말과 아들의 상처투성이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모범 병사라고 하는데 왜 얼굴에 멍이 들어 있을까요? 왜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을까요? 임중령은 계속해서 하민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병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남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진호는 임중령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칭찬, 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듯한 눈빛.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진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갈 무렵 하민이 다시 아버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만 했을 뿐이었죠. 드디어 저녁식이 끝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들들을 맞이했지만 진호와 하민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진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민아.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군요. 하민의 대답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래, 내 저녁식을 놓칠 수 없지. 진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선은 아들의 상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하민의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하민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부대를 나서며 진호는 임중령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른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진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대를 나선 아버지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진호는 차를 부대 인근 조용한 카페 앞에 세웠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후에야 진호는 입을 열었어요. 하민아, 말해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멍자국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왼쪽 눈 주변뿐만 아니라 턱 밑에도 희미한 멍이 있었고
목 옆쪽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하민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훈련하다가 다친 거예요. 훈련하다가? 진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목의 붕대는 뭐냐? 입술이 다친 것도 훈련 때문이냐? 하민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가 다친 입술이 아려서 찡그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민아, 아버지가 누구냐? 3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게 단순한 사고나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 진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돼.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제야 하민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약했어요. 약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모든 걸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견뎌내지 못했어요.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이 강조했던 혼자서 해결하라는 말이 아들을 더욱 고립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하민을 재우고 혼자 카페 근처를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저는 하민이 형과 같은 생활관에서 지낸 김병장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진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1시간 후 진호는 부대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김병장을 만났어요. 24살 정도로 보이는 김병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병장과 이 병장이 함께 있었어요. 사실은 김병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민이 형이 당한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들이요? 고참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입대한 지 3달 정도 지나서부터였어요. 이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민이 형이 고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서 시작됐어요. 부당한 요구라니요? 김 병장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민이 형이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상 속 하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웅크리고 있었고 주변 인원들의 위협적인 분위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민이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요? 일주일 전입니다. 박 병장이 대답했어요. 이 영상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올린 것 같아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대장은 알고 있었나요? 임중령님은 3명의 병사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김 병장이 말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민이 형이 직접 신고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하민이 형이 불려가서 혼났어요. 부대 분위기를 흐린다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병장이 덧붙였습니다. 임중령님이 고참들에게 적당히 하라고만 하셨대요. 그 후로 더 심해졌어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그런데 왜 하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박 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하셨다면서 이런 일로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요. 그 순간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한 말들이 오히려 아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강해지라고 혼자 해결하라고 했던 그 말들이 아들에게는 족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있어요. 김 병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하민이 형이 쓴 편지예요. 침대 밑에 숨겨뒀던 건데 저녁 전에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약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진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어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호가 새 병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진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진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군단 본부로 출근해 감찰부를 찾아갔어요. 감찰부장인 서대령은 진호의 오랜 동기였습니다. 진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서대령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진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서영, 정식 감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진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전남 광양모 부대의 집단 괴롭힘과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대령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피해자가 내 아들이잖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대 전체에 만연한 문제고 지휘관이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어요. 서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진호야, 일단 비공식적으로 알아보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아닙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금 당장 정식 감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어요. 그때 서대령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진호야, 잠깐 기다려봐. 위에서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네. 위에서요?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방부 인사기획관인 최 장군이었습니다. 진호 소장, 바쁜 중에 미안하네. 잠깐 만날 수 있겠나? 1시간 후 서울 시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최 장군은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민이 일로 많이 힘들겠네. 그런데 진호야, 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 장군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임태식 중령 말이야. 국방부와 연결된 인물이라네. 곧 진급도 예정되어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너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군님, 지금 제게 뭘 하라는 건가요? 선처해달라는 거지. 임중령도 반성하고 있을 거고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쩔 수 없지 않나? 괜히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거야.
진호는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제 아들이 다쳤을 때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부대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호야, 군대가 원래 그런 곳 아니었나? 우리도 그렇게 버텨왔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진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최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지금 투스타잖아. 곧 군단장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고 괜히 이런 일로 경력에 흠집 내지 마라. 그날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오자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모두 동기들이었습니다. 진호야, 들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깟 손찌검 군대에선 흔한 일 아니었나? 괜히 큰일로 만들지 말고. 내 아들도 이제 전역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진호는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동기들마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 소장, 내일 오전에 총장님을 뵐 수 있겠나? 진호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하민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가끔 악몽을 꾸는 듯 잠꼬대를 했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침실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육군본부에서 만난 참모총장은 예상외로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호 소장, 하민이 일로 많이 힘들지?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한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일을 너무 큰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미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데.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임중령을 다른 부대로 발령내고 관련된 고참들도 적절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입니까? 진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진호야, 군은 조직이야.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네. 내가 지금 이 일을 크게 만들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올 거고 그건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진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직 전체가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하민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아들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뭘 쓰고 있냐? 하민이 깜짝 놀라며 종이를 덮으려 했지만 진호가 먼저 그것을 보았어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봤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혼자 견뎌낼 수 있었다면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진호는 아들의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압박이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하민아, 내 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조직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말이에요. 진호가 결심을 다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하민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급히 아들 방으로 달려가니 하민이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민아, 괜찮냐? 진호가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하민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하민이 신음하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어요. 진호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하민은 계속 헐떡거렸고 중간중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곤 했어요. 진호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응급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던 진호는 초조했어요. 담당 의사인 김 박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로 보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위벽이 손상되었고 과호흡 증상도 함께 나타났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요? 환자분이 최근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나요?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나려면 상당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로 옮겨진 하민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진호는 병상 곁 의자에 앉아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호흡은 고르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진호는 자책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감찰부 소속 이중령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이중령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부터 해당 부대에서 심리적 문제를 겪는 병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전역 직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었고 모두 하민 병장과 같은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모 병장은 전역 후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찾고 있지만 소식이 없어요. 최모 병장은 전역 후 한 달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시도했고요. 다행히 현재는 회복 중입니다. 진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은 거예요. 이중령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임태식 중령은 이런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은폐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문제화 취급하며 더 큰 고통을 주었어요. 진호는 잠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늦게 알았다면 하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있습니다. 이중령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부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문화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글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군인 자격 없다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진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가볍게 소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한 병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묵살되거나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임중령이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쉽게 덮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하민이 눈을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응, 깨어났구나. 어때, 좀 괜찮아? 하민이 이중령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감찰부에서 나왔다. 내 일을 조사하고 있어. 하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온 게 괜찮다는 거냐? 그래도 이미 끝난 일인데 굳이. 끝난 일이 아니야, 하민아. 진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다. 그중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도 있어. 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병장, 기억하시죠? 일병 때 같은 생활관에 있던 박형이요?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형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녁 후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가족들이 찾고 있지만 하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박형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진호가 아들을 안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자. 그날 밤 진호는 병실에서 하민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민은 처음으로 군대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정말 싸우실 건가요? 그래.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야. 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진호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민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스타 소장의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이 군복을 입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히 군복을 입은 진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의연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으로서 움직일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국방부 군법무단이었습니다. 진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군법무관을 찾았어요. 저는 임태식 중령과 관련 부대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진호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군법무관인 정중령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이건 피해자가 소장님의 아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피해자는 내 아들만이 아닙니다. 군이 외면한 병사들 모두의 이름으로 이 부대장을 군법회의에 넘기겠습니다. 정중령이 서류를 더 자세히 보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영상 자료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호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행방불명된 박 병장의 일기장입니다. 유가족이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시도한 최 병장의 유서도 있습니다. 최 병장은 유서를 써둘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들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기합이나 훈육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심리적 신체적 학대였어요.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이 일로 인한 파장이 클 텐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군법무단에서 나온 진호는 바로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방 전문 기자 김 기자를 만났어요. 소장님이 직접 나서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김 기자가 진호를 맞으며 말했어요. 김 기자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진호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어요.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와 부당한 처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김 기자가 자료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적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해요. 하지만 소장님, 이렇게 나서시면 군 내에서 소장님 입지가. 진호가 김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입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투스타 소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아들이 군내에서 겪은 괴롭힘을 폭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거든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호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제 아들 강하민은 지난 2년간 해당 부대에서 조직적인 괴롭힘과 집단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진호는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임태식 중령의 묵인과 은폐,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그리고 군 상층부의 압박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장과 관련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장님, 이런 폭로로 인해 소장님의 군 생활에 타격이 있을 텐데요. 제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군 상부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었나요? 진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선처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진호와 하민은 집에서 함께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군 기강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민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진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민들과 젊은 세대는 진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 군 관련자들과 보수층에서는 군기회의를 우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날 밤 진호에게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분은 동기들의 항해 전화였어요. 진호야, 내가 미쳤나? 이런 식으로 군 전체에 먹칠을 하다니.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게 생겼어. 당장 기자회견을 취소해. 하지만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격려의 전화도 걸려왔어요. 소장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소장님 덕분에 용기가 납니다. 진호는 이런 전화들을 받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며칠 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일부 국정감사위원들은 진호의 행동을 문제 삼았어요. 군 간부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서는 게 적절한가? 하지만 더 많은 위원들이 진호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용기 있는 군인이 있어서 다행이다. 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론은 점점 진호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강하민을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진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진호의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드디어 임태식 중령에 대한 군법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국방부 군법회의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단순한 부대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서 군 개혁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있었어요. 진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민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하민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심리 상담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떨려요. 하민이 법정 입구에서 말했어요. 괜찮다. 그냥 내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진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임태식 중령과 그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진호와 하민, 그리고 검찰 측 변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임태식 중령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제법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그는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재판장인 김준장이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임태식 중령에 대한 군법회의를 시작합니다. 검찰 측에서 먼저 기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 임태식은 부대장으로서 소속 부대원들의 조직적 괴롭힘을 묵인하고 은폐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중령의 변호인이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부대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지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군대에서 행해져 온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거가 제시되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하민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여러 명이 하민을 둘러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어요. 방청석에서 조용한 한숨이 새어나왔고 몇몇 사람들은 차마 화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몇 번을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훈육입니까? 검찰 측 변호사의 물음에 임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지도도 필요하죠. 그럼 이 장면도 지도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장의 일기장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오늘도 고참에게 당했다. 점점 견디기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부대장님께 신고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임중령의 표정에도 동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김병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김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민이 형은 고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어요. 외박비를 내라거나 개인 심부름을 하라는 요구들이었죠. 그때부터 표적이 되었습니다. 부대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 네, 하민이 형이 직접 신고했어요. 하지만 부대장님은 부대 분위기를 흐트린다며 오히려 하민이 형을 혼냈습니다. 임중령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어요. 증인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김병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우리는 모두 두려웠어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은 박 병장과 이 병장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세 명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어요. 조직적인 부대 내 집단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임중령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쌓였어요. 하민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해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 하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법정에 충격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매일 밤 맞았고 낮에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임중령님께 신고했을 때 저는 정말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부대장님은 제게 부대 분위기를 흐트린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 후로 고참들은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면서요. 임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피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민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여러 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형이나 최영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 증인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악몽을 꿔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민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했어요.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중령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임태식은 부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하들의 폭력적 처우를 묵인한 죄로 징역 8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드디어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승소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진호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전역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진호는 스스로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어요. 소장님, 정말 전역하시는 건가요? 부관인 이대위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하지만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군이 바뀔 수 있는데. 아니야. 진호가 고개를 젓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 내가 없어도 계속될 거야. 실제로 진호의 기자회견과 군법회의 이후 군 전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군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전국의 모든 부대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어요. 부대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어 피해자가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민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들렀어요. 하민은 심리학과에 편입해서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본 진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하민이 책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응, 오늘로 모든 일이 끝났다. 진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녁 서류도 제출하셨어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로운 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대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하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털어놓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군인으로서의 꿈을 포기하시게 됐는데. 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군인다운 일을 한 것 같다. 나라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군인의 임무지. 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꿈? 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 누구든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키려는 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박형 소식 들으셨어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병장, 무슨 소식?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대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저와 함께 상담받을 예정이에요. 진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최영과 이영도 모두 연락이 왔어요. 우리끼리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새 출발 모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민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만나기 싫어했어요. 서로 상처를 떠올리게 할까봐요. 하지만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더 빨리 치유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생각이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상담받을 곳을 안내해주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진호는 아들이 피해자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자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하민과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하민이 복무했던 전남의 그 부대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진호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한 진호와 하민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새 부대장인 박중령은 젊고 개혁적인 지휘관이었어요. 소장님, 아니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부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박중령은 진호와 하민을 부대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생활관도 식당도 훈련장도 모든 곳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병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고 간부들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병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새로 만든 인권 상담실입니다. 박중령이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가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하민이 그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에 이런 곳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해. 진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부대 운동장 한편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인권 추모 조형물입니다. 소장님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조형물 아래에는 진호가 처음 봤을 때와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 하민이 조형물 앞에 서서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부대를 나서며 진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형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서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진호는 하민과 함께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군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였어요. 진호는 패널로, 하민은 청중으로 참석했습니다.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진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변화로 이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군인이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호는 그 군인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야. 도움을 요청해. 그리고 포기하지 마. 하민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가 상담받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모임에도 오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와 하민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하신 말씀, 이제 이해해요. 그래. 혼자 힘으로 버틴다는 건 정말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하는 일이고요. 진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진호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가치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